할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집은 이제 할머니 것이 아니에요. 민지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저희 아버지가 세금 대신 내주셨어요. 그 대가로 집을 담보로 잡으셨죠. 이제 이 집은 저희 아버지 건물이에요. 김옥분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어지고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다. 난 안 가. 여기는 내 집이야. 할머니, 법적 절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집행관들이 김옥분을 강제로 끌어내자 김옥분이 울부짖으며 대문을 붙잡는다. 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진정해요. 다 오빠를 위한 거예요. 이제 우리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할머니한테 한 짓 절대 용서 안 해! 우리 끝이야! 민재가 주저앉은 할머니를 끌어안자 김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른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4년간 폐지를 주우며 손자를 검사로 키워낸 할머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 드라마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피보다 진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돌아온 할머니의 기쁨. 새벽 4시 김옥분 할머니의 하루는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낡은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지죠.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한 지 어언 20년, 굽은 허리와 거친 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좀 춥네. 김옥분은 손을 호호 불며 리어카를 끌고 갑니다. 한겨울엔 장갑도 제대로 끼지 못한 채 일했죠. 손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린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와 배고프다고 할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차려주려면 이 일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34년 전 며느리는 갓난아기였던 민재를 김옥분 품에 안긴 채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맡아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며느리. 아들마저 1년 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집까지 팔았지만 결국 아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 3살배기 민재가 묻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옥분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죠. 곧 올 거야. 우리 민재가 착하게 기다리면 꼭 올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옥분은 혼자 민재를 키워야 했죠. 주민센터에서는 입양을 권했습니다. 친척들은 요양원에 보내라고 했죠. 하지만 김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새끼를 내가 못 키우면 누가 키워? 이 할미가 있는데. 그렇게 폐지를 주우며 민재를 키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민재에게 새 가방을 사주지 못해 밤새 남의 집 쓰레기통을 뒤졌던 날도 있었죠. 다행히 깨끗한 가방을 찾아 빨아서 말린 뒤 민재에게 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새 가방이야? 그럼 새 거지. 할머니가 특별히 구한 거야. 민재는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메었습니다. 그 순진한 미소에 김옥분은 가슴이 미어졌죠.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사춘기가 온 민재는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됐죠. 친구들이 학원에 다닐 때 민재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운동화에 구멍이 나도 새 걸 사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김옥분은 민재가 운동화 밑창에 골판지를 깔고 있는 걸 봤습니다. 민재야, 뭐하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이 시원해서요. 김옥분은 그날 밤새 폐지를 주었습니다. 새벽 내내 돌아다녀 평소보다 3배는 더 모았죠. 겨우 운동화 한 켤레 쌀 돈을 마련했습니다. 민재가 학교 간 사이 몰래 신발장에 넣어뒀죠. 고등학교 시절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김옥분도 더 열심히 폐지를 주었죠. 한겨울 추위에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줘서 겨우 살았죠. 민재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민재에게 서울대를 가라고 했지만 민재는 장학금을 주는 지방대법대를 선택했죠.
할머니 혼자 두고 서울 못 가요. 그리고 검사가 되면 할머니 편하게 모실 수 있잖아요. 그 말에 김옥부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손자가 자신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는 게 가슴 아팠죠. 하지만 민재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꿈이 검사예요.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대학 시절 민재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민재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돈 벌게요. 아니야.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공부만 해. 검사 되는 게 먼저야. 그렇게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민재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 김옥부는 난생 처음 동네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울었죠. 우리 민재가 검사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가 검사가 되다니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죠. 서울로 발령받은 민재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엔 30만 원, 검사가 되고 나서는 100만 원씩 보냈죠. 하지만 김옥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생활했죠. 왜 돈을 안 쓰세요? 동네 사람들이 물으면 김옥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재 결혼할 때 보태줘야지. 좋은 집 장만하게 도와줘야지. 오늘도 김옥부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주머니엔 민재가 보낸 편지가 들어있죠. 할머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옥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드디어 민재가 좋은 사람을 만났나 봅니다. 지난 34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추위에 떨며 폐지를 줍던 날들, 민재 학용품 살 돈이 없어 눈물 흘리던 날들, 병원에 실려갔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물상에서 받은 15,000원을 꼭 쥐고 김옥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를 사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죠. 정육점 사장은 김옥분을 잘 알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좋은 일 있나 봐요? 우리 손자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대요. 검사 우리 민재가 드디어 장가를 가나 봐요. 시장 사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김옥부는 평소보다 많은 재료를 샀죠. 비록 몸은 힘들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옥부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재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엄마 없이 자란 아이, 가난했지만 늘 밝았던 아이, 할머니를 위해 공부했던 아이. 사진 속 민재는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재,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김옥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내일이면 손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올 것입니다. 김옥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싸움. 주말이 되자 민재가 약속대로 찾아왔습니다. 김옥부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죠. 오랜만에 보는 손자 얼굴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재가 들어섰을 때 김옥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민재 왔구나. 그런데 민재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에 하이힐, 어깨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핸드백을 메고 있었죠. 할머니, 제 약혼자 차민지입니다. 민지는 김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김옥분이 입은 낡은 옷과 앞치마, 갈라진 손을 보더니 눈에 띄게 인상을 찌푸렸죠. 김옥분이 반갑게 손을 내밀자 민지는 마지못해 손끝만 살짝 잡았다가 재빨리 뺐습니다.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어서 들어와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지는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죠. 민지야, 뭐 하는 거야? 아, 아니에요. 그냥 손이 좀 끈적해서요. 민지의 시선은 계속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낡은 벽지, 곰팡이 핀 천장,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코를 살짝 찡그리며 숨을 참는 듯한 모습도 보였죠. 밥 먹고 가야지. 아침부터 준비했어. 김옥분이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 앉자 민지는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 좀 할게요. 민지는 문자를 보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옥분은 못 들었지만 민재의 귀엔 들렸죠. 엄마, 여기 완전 시골이에요. 집도 너무 낡고 냄새나요. 민재가 민지의 팔을 살짝 잡으며 눈짓했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옥분이 갈비찜을 권하자 민지는 젓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어머,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색깔이 좀. 오늘 아침에 했는데. 우리 민재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민지는 억지로 한 점을 입에 넣었다가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아, 너무 짜요. 그리고 이 반찬들. 유통기한은 확인하신 거죠? 김옥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재가 황급히 말했죠. 민지야,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거야. 아, 죄송해요. 그냥 제가 원래 입이 좀 까다로워서 평소에 호텔 음식만 먹다 보니 민지는 더 이상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 시계를 확인하며 민재를 쳐다봤죠. 김옥분이 화장실에 간 사이 민지가 민재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정말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결혼하면 할머니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나를 키워주셨는데.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우리가 강남에 신혼집 마련하면 할머니가 거기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 품위도 생각해야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그때 김옥분이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고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민재 오빠가 검사라서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럼 우리 민재는 내 자랑이지. 그런데 할머니는 왜 아직도 그런 일을 하세요? 오빠가 돈 보내드리지 않나요? 김옥분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려면 집안도 좀 맞아야 하는데 우리 아빠는 강남에서 건물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엄마는 성북동 며느리 모임 회장이시고요. 민재가 민지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양원 같은 데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요즘은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이랑 계시면 덜 외로우실 텐데. 제가 아는 곳 소개해 드릴까요? 김옥분은 아무 말 없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글픔이 가득했죠. 민재가 화가 나서 일어섰습니다. 민지, 그만해. 오빠, 나는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할머니? 민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아는 요양원 원장님 명함이에요. 시설 정말 좋아요. 한 달에 500만 원이면 됐어요. 김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김옥분을 봤죠. 네, 그만 가보세요. 민재도 바쁠 텐데. 민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좀 더 있다가. 아니야. 약속도 있다면서. 어서 가. 김옥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대문 밖으로 나간 민지가 민재에게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죠. 오빠, 할머니 진짜 고집세시네요. 그리고 이 동네 완전 촌이에요. 여기 올 때마다 내 옷에 냄새 배는 것 같아. 우리 결혼하면 할머니는 절대 우리 집에 못 오게 해야 해요. 우리 엄마가 기절하실 거예요. 민지야, 할머니가 들으신다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빠가 검사면 뭐해요? 집안이 이런데. 우리 아빠가 알면 결혼 반대하실 거예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사돈이라니 쪽팔려서. 차 문이 쾅 닫히고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김옥분은 대문에 기대어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옥분은 차려놓은 음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지가 젓가락도 대지 않은 음식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내가 민재한테 짐이 되는구나. 김옥부는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신용만 했죠.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민지의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말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김옥부는 민재가 보낸 돈이 든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5천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죠. 하지만 이 돈으로는 민지가 말한 요양원에 갈 수도 없고 강남의 집값을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김옥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는 밤이었죠. 할머니 몰래 진행되는 일. 민재와 민지의 방문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옥부는 여전히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갔지만 예전 같은 활력은 없었죠. 민지의 차가운 말들이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옥분이 폐지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죠. 김옥분 할머니 맞으시죠? 저는 해피실버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김옥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은 그런 곳에 상담을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요. 며느님께서 상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할머니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입소 절차도 설명드리려고요. 며느리? 우리 민재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상담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 예비 며느님이시네요. 차민지 씨요. 벌써 할머니를 걱정하시다니 정말 효부시네요. 김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지가 자신 몰래 요양원 상담을 신청했다니. 상담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브로셔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죠. 저희 요양원은 강남에 위치해 있고요. 시설도 최고급입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면 됐어요. 저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게다가 이런 환경에서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상담원의 시선이 집안을 훑었습니다. 민지와 똑같은 시선이었죠. 김옥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저는 상담받을 생각 없어요. 상담원이 떠난 후 김옥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며칠 후 민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할머니, 요양원에서 사람이 왔다고요? 그래. 민지가 보낸 모양이더라. 민재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민지한테 단단히 얘기할게요. 민재야, 혹시 너도 할머니가 부담스럽니? 할머니, 무슨 소리세요? 저한테 할머니가 전부인데. 민재는 김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김옥분은 민재의 눈에서 피로감을 읽을 수 있었죠. 아마도 민지와 이 일로 싸웠을 겁니다. 민재가 떠난 다음 날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병원 직원이었죠.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한다고 연락받았는데요. 건강검진? 저는 신청한 적 없는데. 차민지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걱정되신다고요. 김옥부는 마지못해 병원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검진 과정이 이상했죠. 의사가 계속 이상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기억력은 괜찮으시고요? 요즘 깜빡하는 일은 없으세요? 아니, 왜 자꾸 그런 걸 물어요? 아, 그냥 정기 검진 항목입니다. 하지만 김옥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진료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죠. 의사 선생님,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건 없나요? 요즘 할머니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깜빡하는 일도 많으시거든요. 검진 결과로는 정상이신데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인지 기능 저하 소견서 같은 거 받을 수 있을까요? 요양원 입소할 때 필요해서요. 김옥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지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니. 조용히 집으로 돌아온 김옥부는 불안에 떨었죠.
다음 주 민재가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간 사이 민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장 차림의 남자와 함께였죠. 할머니, 이분은 행정사세요. 요양원 입소 서류 작성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난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민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 집 곧 재개발 들어간다고요. 어차피 나가셔야 해요. 재개발? 무슨 소리야? 제가 알아봤어요.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대요. 보상금 받으시면 요양원 비용에 보태면 되죠. 행정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임시 후견인 위임 동의서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실 때를 대비해서 거동 불편하지 않아. 다들 나가. 김옥분이 소리를 지르자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도 할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재 오빠가 할머니 때문에 회사에서도 눈치 보고 승진도 밀렸다고요. 아시나요? 김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가 자신 때문에 승진해서 밀렸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매번 할머니 때문에 회식도 빠지고 주말에도 여기 내려오고 상사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번 부장검사 승진해서 떨어진 것도 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민지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지만 김옥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민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걸까요?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오빠를 사랑하신다면 오빠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희가 결혼하면 해외 발령도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때문에.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섰죠. 출장에서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민지,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더니 목소리가 더 커졌죠. 임시 후견인 위임 동의서? 이게 뭐야? 오빠, 나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민재가 소리를 지르자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행정사와 함께 황급히 집을 나갔죠. 민재는 김옥분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민지를 잘못 봤어요.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김옥분은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민지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민재가 정말 자신 때문에 승진해서 밀렸을까? 자신이 민재의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김옥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지가 두고 간 요양원 브로셔를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죠. 어쩌면 민지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물러나야 민재가 행복할 수 있을지도. 그리고 터지는 분노. 민지의 요양원 소동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매일 전화로 김옥분의 안부를 확인했지만 서울에서 일이 바빠 내려오지는 못했죠. 김옥분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김옥분이 폐지를 줍고 있을 때 동네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김할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 집이 압류됐다는데요? 뭐라고? 압류가 왜? 이장이 보여준 종이에는 부동산 압류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옥분은 글을 잘 읽지 못했지만 빨간 도장이 찍힌 무시무시한 서류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세금을 안 내서 그렇대요. 재산세랑 뭐랑 한 300만 원 정도 밀렸다네요. 김옥분은 당황했습니다. 민재가 세금은 다 내준다고 했는데 급히 집으로 돌아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죠. 민재야, 우리 집이 압류됐다는데.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매달 세금 내고 있는데. 민재도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죠. 1시간 후 민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 이상해요. 분명히 계좌에서 빠져나갔는데 세금이 안 낸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당장 내려갈게요. 하지만 민재가 도착하기도 전에 집으로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옥분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당황해했죠. 할머니,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압류 집행이에요. 아니, 우리 손자가 온다니까요. 잠깐만. 그때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를 든 채 집행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김옥분에게 다가왔죠. 할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집은 이제 할머니 것이 아니에요. 민지 씨, 이게 무슨 짓이야? 저희 아버지가 세금 대신 내주셨어요. 그 대가로 집을 담보로 잡으셨죠. 이제 이 집은 저희 아버지 건물이에요. 김옥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죠. 걱정 마세요. 요양원은 제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오늘 바로 모시고 갈게요. 난 안 가. 김옥분이 버티자 집행관들이 강제로 김옥분을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김옥분은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죠.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민재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죠. 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진정해요. 다 오빠를 위한 거예요. 이제 우리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민재는 민지의 뺨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차마 손을 대지는 못했죠. 대신 집행관들에게 달려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검사입니다. 이건 불법 집행이에요. 당장 멈추세요. 하지만 집행관들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정당한 절차예요.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 집행입니다. 민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대납한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준 거잖아. 그것도 연 24%짜리 사채를.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쨌든 할머니가 돈을 못 갚으면 집은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김옥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지와 민지 아버지가 짜고 자신을 몰아낸 것이죠. 민재가 낸 세금이 왜 납부되지 않았는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김옥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집으로 가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김옥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그리고는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집행관들이 막아섰죠. 김옥부는 현관 앞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 민재를 키운 집, 아들과의 추억이 깃든 집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다니. 민재는 민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할머니한테 한 짓 절대 용서 안 해. 우리 끝이야. 민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오빠가 나를 차? 검사 주제에?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한번 해보자고.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신고한 것이었죠. 저 할머니가 불법으로 주거 침입하고 있어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옥부는 자기 집 앞에 앉아 있을 뿐인데 주거 침입이라니. 하지만 서류상 집 주인이 바뀐 이상 어쩔 수 없었죠. 할머니, 일단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민재가 경찰에게 신분을 밝히고 설명했지만 법은 민지 편이었습니다. 결국 김옥부는 경찰차에 태워졌죠. 민재는 할머니를 따라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김옥부는 초췌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가가 손을 잡자 김옥분이 힘없이 말했죠.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짐이 됐구나. 민지 말이 맞아. 할머니가 없어져야 내가 편할 거야. 할머니,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는 제 전부예요. 아니야.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할머니는 이제 됐어.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날 밤 민재는 할머니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김옥부는 낯선 곳에서 불안해했죠. 계속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집을 찾아드릴게요. 법적으로 싸워서라도 꼭 찾아올게요. 하지만 김옥부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76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하루였죠.
민지라는 여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녘 김옥부는 몰래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갈 곳 없는 김옥부는 결국 다시 자기 집 앞으로 갔습니다. 대문 앞에 앉아 하염없이 집을 바라봤죠. 평생 살아온 집인데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른 채 김옥부는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검사 손자는 원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새벽 민재는 할머니가 사라진 걸 발견하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옥부는 옛집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죠. 민재는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추운데. 그때 집안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어머, 또 오셨네요. 오빠, 할머니 좀 데려가요. 이제 남의 집이라고요. 민지가 의기양양하게 서류를 흔들자 그 중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재가 주워보니 낡은 입양 서류였죠. 민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지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설마 몰랐어요? 오빠는 이 할머니 친손자가 아니에요. 민재와 김옥분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민지가 계속 말했죠. 우리 아빠가 조사해봤어요. 오빠는 원래 보육원 출신이래요. 이 할머니 아들이 죽고 나서 입양한 거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뭘 그렇게 모시고 살아요? 닥쳐. 민재가 소리쳤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요? 오빠 친엄마가 아직 살아있대요. 강원도 어디서 식당하고 있다던데? 아, 그리고 오빠한테 형제도 있대요. 친엄마가 재혼해서 낳은. 그만해. 김옥분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돌아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죠. 민재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민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또 말했죠. 할머니도 참 이상하시네요. 남의 자식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시고 그것도 버려진 아이를. 그 순간 김옥분이 민지에게 다가가 따귀를 올렸습니다. 맞은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죠. 너 같은 년이 뭘 알아? 민재는 내 손자야. 내가 낳은 건 아니어도 내가 키운 내 자식이야. 김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민재는 내 친손자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 죽고 나서 며느리는 이미 떠났고 난 혼자였어. 그런데 어느 날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지.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다고.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옥분이 계속 말했죠. 가서 봤더니 너무 작은 아이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더라.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의사는 자폐증일 수도 있다고 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나를 보더니 할머니라고 하는 거야. 처음 본 사람한테. 김옥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 이 아이는 내가 키워야겠다고. 우리 아들이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이라고. 민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그래서요? 그 장애하였던 아이를 키워서 검사 만들었으니 대단하시죠? 민재가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민지, 정말 입 다물어. 할머니한테 한 번 더 무례하게 굴면. 뭐, 때릴 거야? 검사가 폭행을? 김옥분이 민재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민지를 보며 말했죠. 그래, 나는 민재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오히려 민재가 나를 살렸어. 아들 잃고 죽고 싶었는데 민재 때문에 살았어. 김옥분은 민재의 손을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5살 때 처음으로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 7살 때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었을 때, 10살 때 처음으로 상자 받아왔을 때, 할머니는 그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어. 민재는 김옥분을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전부예요. 친손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민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이제 뭐 어쩔 건데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오빠, 정말 이 할머니랑 계속 살 거예요?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너랑은 정말 끝이야. 내가 할머니한테 한 짓 절대 용서 못해.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아빠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오빠 검사 생활 끝장낼 수도 있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때 민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죠. 민지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아빠가 구속됐다고요? 알고 보니 민지 아버지의 사채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불법 대부업과 폭력 추심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당황하며 전화를 끊었죠. 민재가 말했습니다. 참고로 그 수사 내가 맡고 있어. 내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울렸는지 다 나왔어. 민지는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죠. 오빠, 이건 아니잖아. 우리 아빠가, 내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그리고 이 집도 불법 취득이니까 원상복구될 거고. 민지는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김옥분과 민재만 남았죠. 김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정말 괜찮니? 내가 입양하였다는 걸 알고도. 민재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에요.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요. 김옥부는 민재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34해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밝혀졌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죠. 민재야, 할머니가 미안해. 진실을 숨긴 것도, 내 친엄마가 있다는 것도. 할머니, 저는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엄마는 할머니뿐이에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왔죠. 김옥분과 민재는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섰습니다. 비록 집은 잠시 빼앗겼지만 두 사람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김옥분과 민재는 진짜 가족이었으니까요. 민지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할머니를 자신의 오피스텔에 모시고 함께 지냈죠. 하지만 김옥부는 좁은 오피스텔이 답답했습니다. 리어카도 끌 수 없고 이웃들도 없고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민재는 퇴근 후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민재가 사온 치킨과 맥주가 놓여 있었죠. 할머니,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지 아버지가 구속 기소됐어요. 불법 대부업에 폭력 추심 사기까지. 아마 실형이 나올 거예요. 김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물었죠. 할머니, 뭐가 걱정이세요? 민재야, 할머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 민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김옥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매일 야근하는 이유가 민지 아버지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동료들 사이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를 둔 검사라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걸. 민재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민지처럼 할머니가 부담스럽지?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할머니, 전 오늘 사표를 냈어요. 김옥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사표를 왜?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검사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출세나 성공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요. 민재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개업 신청서였죠. 전 이제 동네 변호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요. 그리고 민재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 매매 계약서였죠. 할머니랑 같이 살 집도 구했어요.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김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재야, 이러면 안 돼. 내 미래가. 할머니,
제 미래는 제가 결정해요. 그리고 전 이미 결정했어요. 할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제 미래예요. 그날 밤 민재는 할머니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전 늘 외로웠어요. 검사가 되고 나서도요. 사람들은 제 직업만 보고 저를 판단했죠.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어요. 김옥분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도 말이야. 너 키우면서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 오히려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살 수 있었어. 민재는 갑자기 일어나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왔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죠. 할머니, 오늘이 뭔 날인지 아세요? 김옥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머니 만난 날이에요. 31년 전 오늘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저를 데려가신 날이죠. 민재는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그날이 제 진짜 생일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아들로 만들어준 날이니까요. 김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민재를 껴안았습니다. 민재도 울고 있었죠. 미안하다, 민재야. 더 좋은 걸 해주지 못해서. 할머니, 무슨 소리세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민재가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였죠. 민지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을 하고 있었고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죠. 오빠, 할머니, 죄송해요. 민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민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빠가 구속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김옥분이 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을 일 아니야. 민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정말 못된 짓 했어요. 할머니가 오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저는 그저 오빠의 스펙만 보고 좋아했어요. 진짜 오빠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그리고 우리는 정말 끝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 집 등기예요. 아빠 재산이 다 압류됐지만 이것만은 제가 찾았어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으니까요. 김옥분과 민재는 놀란 눈으로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김옥분의 집 등기가 맞았죠. 민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전 이제 갈게요. 그리고 오빠가 할머니랑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민지가 떠난 후 김옥분과 민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김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죠. 민재야, 민지도 나름대로 깨달은 것 같구나. 그래도 할머니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김옥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야. 우리 자신을 위한 거지. 미움을 품고 살면 우리만 힘들어. 민재는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내일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집으로. 그래,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그날 밤 민재와 김옥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그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비록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잠들기 전 생각했죠. 검사 배지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자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족이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는 약속대로 검사직을 그만두고 동네에 작은 법률사무소를 열었죠. 희망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김옥분도 예전처럼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가끔 민재가 함께 나가 폐지를 줍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할머니와 함께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며 감동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재의 사무소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지 어머니 문 여사였죠. 이 변호사님,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문 여사가 사무소를 찾아왔죠.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문 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김옥분 할머니를 고소했어요.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명목으로요? 사기죄로요. 남의 아이를 친손자라고 속이고 키웠다고. 그래서 우리 딸을 속여 결혼하려 했다고. 민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문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만 제가 미쳤었어요. 남편이 구속되고 재산도 다 압류당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고소했다고요? 네. 하지만 이제 취하하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이 할머니 변호를 맡아주세요. 민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변호는 제가 당연히 맡을 겁니다. 하지만 고소 취하는 본인이 직접 하세요. 문 여사가 떠난 후 민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옥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죠. 할머니, 문 여사가 할머니를 고소했대요. 김옥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괜찮아. 내가 뭘 잘못했겠니? 하지만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문 여사가 고소를 취하하려 했지만 검찰에서는 이미 기소를 결정한 상태였죠. 공교롭게도 담당 검사는 민재의 동기였던 박 검사였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동네 이웃들, 민재가 도왔던 의뢰인들, 그리고 언론 기자들까지. 피고인석에 앉은 김옥부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당당했죠. 민재는 변호인석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옥부는 2024년 4월경 피해자 차민지에게 이민재가 자신의 친손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민재가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저의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제가 친손자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숨겼습니까? 김옥분이 직접 대답했습니다.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재는 내 손자예요. 낳은 정은 없어도 기른 정이 있으니까요. 검사가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차민지 씨와 그 가족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민지였죠. 재판장님, 저 증언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하자 민지가 증인석으로 나갔죠. 저는 피해자로 지목된 차민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해자죠. 검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증인 무슨 말을? 민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할머니를 무시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집까지 빼앗으려 했죠. 그런데도 할머니는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민지는 김옥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민재 오빠를 입양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전 그걸 이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혈연이 뭐가 중요한가요? 할머니와 오빠의 관계를 보면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문 여사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뿐이에요. 남의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고 검사로 만들었으니까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죠. 민재가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피를 나눈 사이만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사이입니다. 민재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30년간의 기록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입니까? 이것이 범죄입니까? 김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가 계속 말했죠. 할머니는 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에게 저는 진짜 손자였으니까요.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30분 후 판결이 내려졌죠. 피고인 김옥분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김옥분은 민재를 끌어안고 울었죠. 민지와 문 여사도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김옥분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 살아. 법원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김옥분은 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자 자랑스러워요. 좋은 변호사가 되어서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줄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입양 사실을 왜 숨기셨나요?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내 손자니까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민재와 김옥분은 기자들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와 손자, 아니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리어카. 재판이 끝나고 1년이 흘렀습니다. 김옥분과 민재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새벽 4시 김옥분이 일어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재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같이 가요. 아니야, 넌 좀 더 자. 오늘 재판 있다며. 민재는 웃으며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아침 일찍 끝내고 갈 수 있어요. 요즘 할머니 혼자 다니시는 게 걱정되고요. 두 사람은 함께 리어카를 끌고 나갔습니다. 예전엔 김옥분 혼자 끌던 리어카를 이제는 민재가 밀어주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네, 어르신.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민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했습니다. 오히려 검사 시절보다 더 친근하게 대했죠. 폐지를 주우며 걷던 중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이 변호사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부당해고 당했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후에 사무실로 오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민재의 법률사무소는 이제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죠. 민재는 대부분 무료로 변론을 맡았습니다. 김옥분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렇게 무료로만 하면 어떡하니? 너도 먹고 살아야지. 할머니, 전 괜찮아요. 검사 시절에 모아둔 돈도 있고 가끔 큰 사건 맡으면 수임료도 받고요. 사실 민재는 부유한 의뢰인들의 사건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번 돈의 대부분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썼죠. 김옥분은 그런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특별한 손님이 온대요. 누구? 상우요. 보육원에서 같이 지냈던 친구예요. 지금 의사가 됐대요. 김옥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아이. 민재 너 데려올 때 같이 있던 아이구나. 정말 보고 싶네. 주말이 되자 상우가 찾아왔습니다. 흰 가운 대신 편한 차림을 한 상우는 민재와 포옹을 나눴죠. 민재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거의 20년 만이지? 상우는 김옥분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민재 데려가시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김옥분이 상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참 훌륭하게 컸구나. 의사가 됐다니. 세 사람은 마당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상우가 말했죠. 사실 저도 운이 좋았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재는 정말 대단해요. 뭐가 대단해? 난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상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희 이야기 뉴스에서 봤어. 정말 감동적이더라. 특히 할머니가 너를 친손자처럼 키우신 거. 김옥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손자처럼이 아니라 친손자야. 우리 민재는 내 손자야. 저녁 무렵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겸손한 태도,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어서 와. 밥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지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건 이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롭게 시작한 것이죠. 할머니, 오빠,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니? 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좋아요. 예전엔 돈과 명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김옥분이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사는 거야.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 밤이 깊어가자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재와 김옥분만 마당에 남아 있었죠.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며 김옥분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너 같은 손자를 둬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더 바랄 게 없어. 민재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민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죠. 할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제가 평생 모실게요. 김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젠가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때는 할머니가 축복해 줄게. 할머니. 그리고 민재야, 할머니가 없어도 넌 잘 살 거야.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리어카를 끌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김옥분과 이민재의 이야기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가족의 이야기.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풍요로웠던 사랑의 이야기. 세상은 때로 혈연만을 가족이라 하지만 진짜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김옥분과 이민재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인 것입니다. 리어카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의 소리니까요.